야경 사진은 일반적으로 사진을 못 찍는 사람들이 많이 찍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낮에 뭐 인물 사진을 찍든 뭘 하든 찍어 보다가 안 되니까 성질 나가지고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하다가 야경 사진 찍. 왜 그러냐면 굉장히 쉬우니까 야경 사진은. 그래서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찍으려고 하는 야경 사진인데 웹사이트나 이런 데 막 굉장히 짱한 사진 이런 사진을 초보자도 찍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이건 기본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것만 머릿속에다가 딱 넣고 가서 찍으면 이런 사진을 누구나가 찍을 수 있는 게 야경 사진이에요. 그 프로들이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언제 한번 집에 있는 카메라 들고 나가가지고 한번 찍어봐요. 이거 야경 사진은 무조건 준비물이 뭐가 있죠? 다리하고 릴리스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릴리스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된 그거 있죠, 누르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꼭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꼭 그 두 가지는 준비해 가지고 가야 돼요. 공식은 ISO를 무조건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100 정도를 놔야 된다. 지금 ISO 하니까 ISO가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할 거예요. ISO가 보통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은 사진을 찍으면 잘 안 나와요. 까맣게 나오죠. 까맣게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ASA 아사라고 그랬는데 아사라고 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필름 카메라에 보면 거기에 ASA 써 있어요. 100, 200, 300, 400. 400 이상은 고감도로 하고 100 아래로는 저감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 썼을 때는 100에서부터 400까지 필름 카메라 낄 때 그 200, 300, 400까지 썼을 거예요. 그 이상은 고감도니까 일반인이 쓸 이유는 없었고. 근데 지금은 카메라 자체에 내장이 돼 있어 가지고 ISO가 막 3만도 올라가고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초창기 때는 기껏 해봐야 3600, 3400 정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3만 단위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그건 이제 프로페셔널 카메라들이 그렇고 일반 것들은 보통 800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옛날 카메라들도. 그리고 요즘 1600 보통 뭐 제가 쓰는 게 3200 정도까지 쓰면 교회 안 뭐 어두운데 이런 데서 웬만큼 다 왜 그러냐면 ISO가 100이나 이런 데 100을 놓고 교회 이런 데 건물에 들어가서 찍으려고 하면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확 가가지고 찍히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ISO를 위로 쭉 올려놓고 찍으면 정상적으로 찍혀요. 그리고 ISO를 높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배경이 밝아져요. 굉장히 환해진다고 이게 주변이.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면 ISO를 이렇게 올리면 지금 이거 따로 한 장씩 준 거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ISO를 올리면 올릴수록 노이즈가 생겨요. 그 대신 이렇게 사진에 검은검은하게 어두운 부분이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거 하나가 저건데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생기면 또 그런 대로 사진이 또 맛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F값을 올려야 돼요. 무조건 ISO는 낮추고 F값은 올리고. F값은 뭐죠? 우리가 뭐 예전 필름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더 잘 알지만 F16, F5.6 뭐 이거 있죠? 이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 필름 카메라 쓸 때에는 뭐 실내에 가서는 5.6을 놔라 8을 놔라 뭐 하던 그게 F값인데 F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어져요. 근데 나는
카메라를 가지고 가가지고 찍으면 사진이 어떻게 펑펑치고 깨끗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을 조리개를 F값을 굉장히 이렇게 열어놓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펑퍼짐해져요. 줄이면은 사진이 짱하게 나와요. 그래서 F값을 무조건 올려가지고 찍어요. 우리 대낮에 보통 밖에 나가가지고 햇빛이 굉장히 이 빛에도 온도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태양광 밖에서 이렇게 쬐는 태양광이 사진에서 얘기할 때는 5200도예요. 그게 5200K 실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게 다른데 5200K인데 보통 밖에 나가면 우리가 11을 많이 써요. 11 필름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빨리 할 거예요. 근데 해변가 가면 어떻게 해요? 빛이 더 적게 들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16으로. 근데 만약에 아래로 내려가면 굉장히 밝아지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해변가 나가가지고 왜 찍으면은 딴 데는 다 이상 없는데 사람만 왜 시커멓게 나오냐고. 그죠? 그게 피사체보다 더 뒤가 배경이 밝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메라 강제 발광을 시켜야 되는데 팝업되는 거 있죠. 이렇게 탁 올라가가지고 프레시가 올라가죠. 그걸 시켜놓던지 아니면 작은 것도 옵션 해가지고 핸드폰도 그렇고 강제 발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가 찍을 때 반짝하고 튀겨주면 사람이 환하게 같이. 근데 그걸 안 해주면은 사람이 모자를 썼다든가 할 때는 시커멓게 나와요. 그 부분만. 그럼 우리가 말리부나 산타모니카 가가지고 여기 서 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 플래시를 더 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밤에는 찍을 때는 IS는 무조건 낮추고 F값은 올리고 3200 뭐 16, 11 뭐 이렇게 보통 11 정도 좋으니까 11 정도 놓고 해보면 되고 노출 시간은 굉장히 길게 하는데 이거 뭐로 그냥 사진 찍는 사람들은 장노출이라고 해요. 노출을 길게 한다 해서 장노출 하는데 이 노출을 길게 하면 사진을 보통 우리가 스포츠 할 때 막 달린다거나 상장 받을 때 이렇게 받을 때 125 이상을 써요. 그래야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딱 그 멈춘 순간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30초나 이 아래쪽을 주면 사람이 이게 상이 다 날아가요. 확 하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사진이. 그러니까 초를 갖다가 많이 주면 정지된 형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사진 기자들이 찍을 때에는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노출 시간을 길게 하고 이걸 올리면 사진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을 봐도 그 종이 날아준 데 봐도 여기 상이 완전히 나가잖아요. 2분의 1초, 4분의 1초. 근데 늦게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폭포나 이런 걸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15초를 줘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폭포가 쫙 그냥 떨어지는 저거는 125초를 줘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우윳빛으로 변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 보셨죠? 물이 막 똑같은 물인데도 그럴 때에는 10초를 줘봐요. 10초나 15초. 그러면 완전 우윳빛으로 변해요. 똑같은 물인데도. 이게 달라요. 그리고 2초 타이머라는 것은 카메라 자체에 타이머가 있는데 그걸 2초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초라고 했는데 릴리스가 있는 사람들은 다리에다가 이렇게 물려놓고 릴리스로 아니면 와이어레스로 쓴다든가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누르면 사진이 철컥하고 놀고 있어도 한참 있으면 지가 철컥하고 찍혀요. 왜 그러냐면 광량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작은 데에 빛이 그 야간에 빛이 들어야 되는데 통과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놓고 찍고 확 조리개를 열어놓고 찍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사진이 깨끗지가 않아요. 찍히긴 찍히.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 공식을 모르고 가서 찍으면 그냥 조리개만 열어놓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찍기 때문에 깨끗한 사진이 안 나와요. 항상 이게 야간에 찍을 수 있는 공식이에요. 요것은 무조건 4가지만 기억하면 아까 그 잘 나온 사진처럼
짱한 사진을 얻어가지고 아우 너 사진 잘 찍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네 가지 ISO는 무조건 낮추고 F값은 올리고 노출 시간은 굉장히 길게 주고 2초 타이머 아니면 릴리스 이걸 쓰면 야간 촬영은 그냥 끝나요. 얘기할 거 없이 진짜 사진 잘 찍는다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카메라 있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뭐 핸드폰도 옵션이 있는 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핸드폰으로도 야간 그 별 같은 거 촬영할 수도 있고 다 돼요. 기억하시고 이거 그러니까 이 야간 사진은 우리가 뭐 이태리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여기 산타바바라 간다든가 해가지고 여기 야경 멋있네 한번 찍어야 되겠다 할 때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노출을 길게 한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단 얘기하는 게 장노출이라고 하는데 셔터가 탁 열려가지고 빛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장노출이라고 한다 했어요. 나중에 장노출이 뭐죠? 이러면 또 곤란해. 그러니까 100에다 놓고 찍을 보통 100에다 놓고 찍는데 400에다 놓을 때는 뭐 그 바람이나 이런 영향 바람이 좀 불고 조금 이렇게 저거 한다 하면은 400에다 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제 말이 어렵게 들려요? 그렇지 않죠?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건데 쉬워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걸 가만히 보면서 직접 집에 가서 해봐도 이게 되는구나 하고 느껴요.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용어나 이 노출이나 구도나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들었으면 이게 어렵지 않는데 이게 생소한 아무것도 않다가 갑자기 우리가 뭐 병원에 갔는데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손이 이런 데가 저리다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 근데 뭐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또 한참 웃었어요. 저희가 기억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헌증이가 있어가지고 그 두고두고 뇌리에 남아가지고 저거 하는데 장노출의 장점은 노이즈가 없이 깨끗한 화질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진처럼. 그러니까 렌즈의 특성 어떤 특성이 있냐면 렌즈는 빛이 이렇게 쫙 갈라져요. 저번에 보셨죠? 비샵에 가서 햇빛에 보고 하면 어떤 것은 6날로도 갈라지고 7날로 갈라지고 하는데 자동차 움직임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야경 보면 막 불빛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런 궤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야경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LA 산호에 올라가서 LA 시내를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괜찮다. 노이즈 없는 선명한 사진, 빛의 갈라짐, 빛의 궤적 표현 이게 가능을 해요. 장노출은. 장노출 사진의 공식은 ISO 감도는 여기서는 낮게, 조리개 높게, 노출 시간 길게 2초타. 또 나와 이게 계속 리마인딩 해주는 거예요. 이 공식 4개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도 없고. 조리개 우선 모드는 아시죠? 카메라 이렇게 위에 보면 동그랗게 달려있죠? 돌리는 거. 보통 우리가 파란색 놓으면 자동이에요. 근데 자동이 아닌 것도 있고 P 모드. 제가 뭐라 했죠? 지난 시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P 모드를 사용하라고 했죠. P 모드 자체는 카메라 자체에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급 밝기만 맞추면 자기가 자동으로 찍어요. 카메라를 샀는데 이거 어떻게 찍지? 이거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동에다 놓지 말고 P 모드로 가세요. P. 뭐 거기에 보면 TV도 있고 S도 있고 뭐 발브도 있고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P 모드에다 놓고 찍으면 잘 찍혀요. 거의 매니팩처 자체에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P 모드가 거의 좋아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때는 절대 자동이사 놓지 말고 P 모드로 사용을 하는 거. 근데 조리개 우선 모드를 놔야 돼요. 야경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가 뭐예요? 소니나 나이콘은 A로 표기가 돼요. 캐논은 AV예요. AV.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카메라 이렇게 보면 제일 위에. 요것을 돌려가지고 AV에다 맞춰야 돼요. 캐논은. 근데 소니나 나이콘은 A. 이게 뭐냐면 조리개 우선 모드라는 것은 렌즈에 달린 그 조리개 돌려가지고 그걸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TV를 놓으면은 뭐예요? 시간 우선. 그러니까 스피드를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스포츠나 이런 거 찍을 때는 타임을 원하기 때문에 T를 많이 써요. TV나 그런 쪽을 많이 쓰고 뭐 어떤 사람은 M을 많이 쓰고 그 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뭐 거의 다 M을 쓰는 거 아니다는 거. 그리고 카메라를 고정을 잘해야 돼요. 다리가 한참 있다가 그 척척 하는데 약간만 흔들려도 엄청나게 이게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꼭 고정을 다리에다가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가야지. 또 그 99점 스토어에서 뭐 파는 거 이런 거 가져가면 절대 안 돼요. 튼튼한 거. 한 최소한 다리 하면은 40불 이상짜리는 그래도 좀 튼튼한데 뭐 좋은 것은 200불도 가고 맨포드나 이런 것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카메라 다리 살 때는 절대 싸구려 사면 안 돼. 이런 거.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게 30불 정도인데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저거면 흔들려요. 근데 좋은 것은 절대 안 흔들려요. 그리고 뭐 요즘 타이타늄 가볍고 튼튼한 것도 나오고 하는데 보통 사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개로 된 파트 쓰는 사람도 있고 3개짜리 쓰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만큼의 그 값어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싼 거 쓰면 안 돼요. 흔들려가지고 저게. 그리고 잘 부서져요 저게. 근데 좋은 것들은 갖다 냅해도 웬만해서 잘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다리 같은 것은 한 번 사면 대물림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싼 거 사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카메라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이 멀리 이렇게 잡는 게 조금만 여기서 흔들려도 저 앞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 렌즈 쓰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다리에다 놓고 찍는. 왜 그러냐면 카메라 렌즈가 대포통 많은데 무게도 있고 그거 어떻게 손으로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카메라를 고정을 잘 시켜서 찍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릴리스 얘기인데 뭐 릴리스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릴리스는 핸드폰용도 있어요. 요즘 핸드폰용이 뭐 한 14불 정도인데 핸드폰 가지고 내가 혼자 못 찍잖아요. 그럼 갖다 여기다 놓고 이렇게 가져가지고 누르면 핸드폰이 작동을 해요. 역시 똑같아요 이것도. 티거라는 걸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같이 동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릴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100이나 400으로 하는데 어둡거나 바람 상태에 따라서 400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100으로 많이 하는데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400으로 놔도 되고 100으로 놔도 되는데 약간 바람 불고 하면 조금 설정을 바꿔서 해보면 돼요. 근데 야경을 찍을 때 너무 밝게 찍으면 안 돼요. 조금 어두워야 돼요. 빌딩 같은 게 막 드러나게 막 너무 하면 보는 맛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검게. 보통 우리가 찍을 때는 F값을 10으로 놓고 찍으니까 그거 항상 기억했다가 10으로 찍어보고 조금 적어다 하면 거기서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F값을 한 스텝씩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주면 돼요.
장노출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리개를 확 열어가지고 찍을 때는 F값이 10 정도 돼야 이렇게 빛 갈라짐이 빛이 왜 갈라지죠? 빛이 있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갖다가 이렇게 빛을 볼 때 막 조여주면 빛이 갈라지죠. 넓게 보이면 잘 안 갈라지잖아요. 이게 줄여주면 빛이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눈이나 렌즈나. 이제 주의사항인데 보통 밤에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면 초점을 못 잡아요. 얘가 참 이 카메라가 좀 바보스러워 가지고 초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MF 매뉴얼 포커스 해가지고 일단은 맞춰놓고 그러고 찍으면 돼요. 그래서 밤에 한다고 해가지고 프레쉬를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프레쉬는 이 야경 촬영에 프레쉬는 절대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져갈 필요도 없고 가지고 갔다가 괜히 왔다 갔다 하다 잊어버리니까 프레쉬 같은 것은 절대 안 가지고 가면 돼요. 지금 제가 그 리포트 나눠주는데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IS 기능, 손떨림 IS 기능이라는 것은 사진 찍을 때 이 카메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렌즈에 손떨림 고정 방지 장치가 있어요. IS가 그것을 꺼놓으시면 돼요. 이 야경 사진은. 대충 아시겠죠? 뭐 몰라도 뭐 다음에 또 배워야지. 이 외장 플래시는 뭐 프레시기 때문에 쓰시는 분은 쓰시고 안 쓰시는 분은 안 쓰시니까 이번 코너는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외장 플래시 중에서는 중요한 게 정목 현상인데 사진을 찍으면 토끼 눈에서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게 왜 토끼 눈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뭐 요즘 카메라에 보면 정목 현상, 감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온, 오프 스위치가 할 수가 있는데 카메라에 이렇게 달린 혹시 프레시 보신 분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생긴 프레시. 예, 아니 그렇지 옛날에 많이 썼죠. 필름 카메라 때. 네, 사진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괜히 이러는 게 아니고 보통 정목 현상이 나타나는 게 카메라 자체에 프레시가 이렇게 팝업되는 거 있죠. 아니면 직접 여기에서 터지는 프레시. 요걸 쓰면 많이 나타나요. 그게 정목 현상이.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항상 렌즈하고 프레시하고 가까우면 정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요 반지름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하고 사람의 인체 반응상 또 찍으면 빨간 저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사람들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놔두고 한 번, 두 번을 터트려줘요. 빨리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눈이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얘도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찍으면 절대 빨간 현상이 안 일어나요. 만약에 빨간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포토샵에다 사진 불러와 가지고 그걸 다 지워줘야 돼요. 까맣게. 결혼식 같은데 그러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
예. 특히 한두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프레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반짝반짝 한두 번 해주면 이게 눈이 준비가 돼가지고 절대 그런 거 안 일어나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까운 저거로 찍을 때 눈이 빨개져가지고 토끼 눈 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프레쉬하고 렌즈 너무 가까운 카메라로 찍을 때 아니면 인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두 번 썩 터트려주면 사진사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터트리잖아요. 그 이유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빨리 적응시키느라고. 근데 사람보다 왜 동물이 더 그게 심하죠? 사람은 괜찮은데 보면 꼭 강아지. 개가 그러죠? 예. 네. 보면 항상 이렇게 빨. 개는 저기 생명이잖아. 아, 그래서? 카라를 못 보잖아요, 개는. 아, 예. 개는 카라를 못 봐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에서 투과하듯이 봐요, 개들은. 개는 카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개 눈이요 속이가 비었대요. 그래서 하려나. 개가 땅구멍 없잖아요, 땅구멍. 땅구멍이 없기 때문에 혀를 길게 여름에도 헤헤하고 이 혓바닥으로 땀을 저거고 물로 자꾸 먹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땅구멍이 없어요, 걔들. 그건 알았는데. 갑자기 또 이거 저기 수의학 웃기는 데는 뭐 맨날 강아지들이 토끼를 타고 있어. 내가 이 저거 하려고 해서 전화 왔는 거 수의사 협회에서 비디오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전화 왔는데 뭐 얘기하려고 잊어버렸지. 이것은 필요하신 분들 외장 플래시는 필요하신 분들 한 부씩 가져가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화이트 밸런스인데 화이트 밸런스는 뭐냐면은 색감 있죠. 카메라는 이 컬러를 잘 구별을 못해요. 먹통 얘네는 만약에 벽면이 검으면 얘가 거기에 사람은 아무 이상 없는데도 벽면이 검기 때문에 노출이 부족한 줄 알고 얘는 자꾸 밝게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걸 조절해가지고 자꾸 내리는데 만약에 그냥 찍으면 오버 노출이 돼요. 얘는 그 흑과 이 검은색과 흰색을 구별을 못해요, 카메라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보면 이 화이트 밸런스가 결혼식 할 때 신부 드레스가 어떨 때는 누렇게 변하죠. 흰색인데 그게 화이트 밸런스예요. 그게. 지금 이제 색 온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데 이렇게 누렇게 나오기도 하고 청색에 가깝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도 예전에 보면은 소니하고 캐논하고 나이콘을 보면은 소니가 이런 색에 가까워요. 사진이 나오는 게 화감이 있는 화감 쪽을 간다고 치면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캐논을 많이 쓰는 이유가 화감이 좋아가지고 이제 저거 쓰는데 이 화이트 밸런스는 무조건 어느 카메라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오토 자동 밸런스나 뭐 손으로 이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뭐 밖에 뭐 저 어디지? 이 형광등이냐 뭐 이 빛의 이 온도에 따라 가지고 컬러가 다 틀려요. 이게 형광등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청색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동이다 놓고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 자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메뉴에 그게 3000K에서 7000K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밖에 햇빛이 5200K라 했죠. 근데 자동이다 놓으면은 3000에서 7000까지 자기가 잡아요. 자동으로. 근데
태양광으로 찍었을 때 이건 태양광으로 찍었는데 5200K 그대로 맞아요. 근데 텅스텐 있죠 우리가 뭐 텅스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할로겐 같은 거 그런 것은 3200K가 나와요. 그래서 칼라가 이래요. 형광등이 4000K 이게. 그래서 칼라가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카메라를 갖던 뭐 다른 카메라를 갖던 일단 찍으면은 칼라가 달라진다는 거. 지금 50D로 캐논 50D로 찍었을 때 100분의 1초를 주고 2.8 똑같은 저걸 찍었을 때 이렇게 칼라가 달라요. 색을 찍었을 때도. 지금 아까 그 5400K 할 때 그 켈빈도 얘기해. 켈빈도. 보통 우리가 단위를 뭐 킬로그램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켈빈도를 써요. 이 Y 밸런스에서는 켈빈도 그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꼭 화이트 밸런스가 뭡니까 하고 흰색의 균형의 균형 그냥 흰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흰색이 있어요? 흰색이라고 딱 정해진 색이 있어요? 없죠. 지금 우리가 쓰는 흰색은 배합에서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배합에서. 흰색이라는 자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예전에 언젠가는 흰색을 썼어요. 완전 순수한 흰색을.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 그걸. 우리 선조들은 똑똑했던가 봐요. 근데 흰색이라는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팔렛이나 이런 데에서 흰색 물감을 짰을 때 그 흰색이 아니고 배합을 해서 흰색을 만든 거예요. 그걸. 절대 흰색이라는 건 없어요. 단 우리 선조들은 오리지널 흰색을 썼다는 거. 사람이 인식하는 색깔은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존의 하얀색은 인식하던 물체는 광원하고는 상관없이 모두 흰색으로 통일해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그런 경험색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해줘요?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걔가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기계식은 사람 손으로 그걸 맞춰가지고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은 뭐예요? 색상의 기준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 더 빨갛다. 이거 까만색이네. 색상의 기준이에요. 흰색이. 뭐 여성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저건데 하여튼 흰색은 색상의 기준이 된다. 중심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게 자동 모드로 찍은 거예요. 커피를. 이건 맑은 날 찍은 거고 이건 흐림 백색 형광등. 이 컬러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페에 가가지고 있는 물체를 찍었을 때 이렇게 컬러가 다 달라요. 형광등 모드, 백렬등 모드, 플래시 했을 때 플래시를 찍으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특히 안경 쓰신 분들 여기에 다 비쳐가지고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ISO를 높이고 그냥 찍는 게 훨씬 나아요. 저도 그 방법을 많이 쓰니까. 왜 그러냐면 안경에 비쳐가지고 아주 그 지우기도 뭐하고 하니까 프레시를 쓰지 말고 ISO만 그냥 올려가지고 찍어도 충분히 그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만지는 이유는 빛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조절을 하는 거지 딴 적은 없어요. 카메라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보면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스위치가 있어요.
거기를 누르고 뭐 그림이 없나 여기? 없네. 그림에 보시면 거기 메뉴가 쭉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자동이다 맞춰놓은 거예요. 여기는. 근데 거기에 백열등이 있다든가 형광등처럼 길쭉한 그림이 있다든가 거기에다 맞춰놓고 찍으면 그게 Y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가 알아가지고 그걸 잡아줘요. 여기도 뭐 역시 뭐 저거고 지금 Y 밸런스 여기 있네. 이게 자동 모드예요. 이게 AWP. 이게 자동 모드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찍을 때, 그늘에서 찍을 때, 텅스텐광 그리고 해질무렵. 이거 그림 보셨죠? 카메라. 웬만한 이 손에 들고 다니는 카메라도 이거 있어요. 이것을 맞춰놓고 나 이거 귀찮아서 못해 하면 그냥 AWB라는 데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3천에서 7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잡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자동이다 놔요. 이건 Y 밸런스. 그리고 형광등. 형광등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플래시가 6000 켈빈이에요. 6000. 어려워요? 이게 Y 밸런스는 조금 그래요. 어렵긴 해요 이게. 왜 그냥 뭐 온도 따져서 뭐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그 자동에다 넣고 찍을게요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쉬워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맞춰가면서 안 해요. 그분들은 다 그냥 오토에다 놓고 찍지. 여기가 끝이에요. 뭐 똑같이 여기 지금 옵션 어느 카메라고 다 있는데 그 옵션에 따라서 색 온도와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 Y 밸런스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어요. 3000도, 4000, 5000, 6000, 7000. 이게 이제 Y시 중심이 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자꾸 내려가면 붉은빛, 자꾸 올라가면 파란색. 그러니까 형광등 불빛이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00에서 1900은 촛불이에요. 그냥 백열 전구 해가지고 이렇게 온도별로 이렇게 쭉 적어온 거예요. 나중에 뭐 제가 주는 프린트물은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한 권에 책대에 책. 저는 이런 회사 가가지고 몰래 프린트 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컬러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 사진은 흑백으로 줄 수가 없어요. 사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느껴야 되는데 흑백으로 주면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걸. 그래서 컬러를 꼭 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것은 트릭이에요. 트릭 사진인데 뭐 여러분들도 해보셔도 돼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비싼 카메라다 생각하지 말고 앞에다 냅도 씌워보고 바세린 발라가지고 또 가에만 바세린 발라가지고 찍어보기도 하고 트릭 사진을 찍는데
여기에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게 저거 나타나니까 아 저렇게도 찍는구나 하고 한번 그걸 봐보세요. 이 결과물이 이게 과정이에요. 이렇게 찍어요. 이게 트릭 사진이에요. 트릭 사진. 괜찮죠? 집에서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이 카메라는 자기만의 그 사진을 찍어요. 어떤 사람은 인물만 찍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처마만 찍고 그 사람 그 가만히 보면 찍는 데가 있어요.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틀려요. 이게 사람마다. 그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남 사진 작품은 감상해도 저기 그걸 갖다가 평가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남의 사진 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저기 어디야 팜스프링. 오늘은 팜스프링 소개해요. 내가 조금씩 잘랐는데 가면은 황망한 황무지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길을 가가지고 요 산으로 들어가야 그 케이블카가 타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주차장까지 바로 갔었는데 Good morning. Pretty good.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저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비싸서 의미지만. 이게 이제 그 안에 두는 거예요. 타는데 안에. 아마 폭포로 조성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때보다도 눈 왔을 때 가야 돼요. 눈 왔을 때. 근데 눈 왔을 때 여기를 갈 때 뭐 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뭐냐 비닐로 푸대, 두꺼운 비닐 푸대. 눈을 타야 되니까 여기는 비닐 푸대가 없어서 좀 그런데 그런 걸 구해가지고 가야 돼. 아니면 다라 같은 거. 굉장히 높아요 여기. 세계에서 제일 깊은 거 이게. 제일 높고. 근데 여기 가가지고 느끼는 게 러시아 쪽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다녀보면 인도 사람이 무지막 쪽에 많아. 여기도 사진 찍는 스팟이에요. 여기 돌 위에. 근데 가가지고 이 아무 언덕이나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그냥 눈 타고 놀면 돼. 그냥. 여기 뭐 어디 그 제한이 없어. 그렇다고 저 언덕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Recommendation number 1 is the Palm Springs 이거 이제 Aerial 팜 Tramway. 스프링 에리아의 스팟 가볼 만한데. largest rotating tram car, and it takes you on a journey of over 2.5 miles and 8,000 feet of elevation. When you reach Mountain Station at the top, you'll be treated with some amazing views of the valley below you. Here you can grab some food at the restaurant, check out the small natural history museum, or go hiking. My favorite trail takes you to 걸어가야 San 돼. Jacinto Summit, 밑으로. a 10-mile hike to one of Southern California's best views. If you want something more relaxed, there are shorter loop trails that are great for the whole family here as well. Recommendation number 2 is the Palm Springs Air Museum. The Palm Springs Air Museum is 2차 a great 세계대전 place to 때 get 쓰던 up close and 그 personal with 뮤지엄이 some 여기에 awesome 있어요. airplanes. 비행기 The 뭐 museum 이런 거. has 4 large 가족과 함께 hangars, 가가지고 each from a 보면 different 좋아요. war or a different part of a war, and the planes are in beautiful condition. There's lots of information on the war and on the planes, and I found the docents to be some of the most helpful at any museum I've ever been to. Often you'll find that some of the people working there even flew on the planes that are in the museum. In one of the hangars, you can climb into the cockpit of a B-17, and if you're there on the weekend, you might even see 미국 one of the 관광청에서 planes take 나한테 off as 저기 well. I've 월급을 been a 줘야 couple times to 되는데 this museum, and I've always 이렇게까지 enjoyed 많이 visiting 해주는데. again and taking more people to experience it. Recommendation number 3 is Morton Botanical Garden. I really love exploring this garden in Palm Springs, and you can tell others do as well with how frequently it shows up on social media. Instead of the traditional botanical garden with lots of colorful flowers, this garden just has desert plants. The 1-acre property is full to the brim with cool cacti, aloe plants, and succulents, just to name a few. You can walk the preset trail or just wander around and go up and down the different paths. Be sure to go into the cactarium while you're there as well, which is a beautiful collection of all sorts of cacti inside of a greenhouse. Also, there's a desert tortoise in the back that I always enjoy checking out. Recommendation number 4 is to explore downtown Palm Springs and the Walk of Fame. Palm Springs is a great town to walk around in with a popular downtown street that includes restaurants, shopping, and their own Palm Springs Walk of Fame.
I don't know a lot of people that have stars on the Walk of Fame, but there are a few that I always recognize, like Marilyn Monroe, Adam West, Frank Sinatra, and Elvis. There are also bronze statues of Lucille Ball from I Love Lucy and Sonny Bono. Plus, there's lots of great shopping to explore all over the downtown area. Recommendation number 5 is Ruddy's General Store. Ruddy's is located in the south part of downtown Palm Springs, and it's a small museum / old general store with hundreds of different items collected by one man over the last few decades. Some of the items are as old as the late 1800s, and 95% of them have the original packaging that's never been opened. The museum is laid out like a general store, and it costs $1 to visit the museum. Recommendation number 6 is the Palm Springs Art Museum. If you're a fan of modern contemporary art and sculptures, then the Palm Springs Art Museum is right up your alley. This is the type of art that I enjoy most, so I've been a few times to this unique museum in the heart of the city. Many of the exhibits do rotate, but there are 2 permanent sculpture gardens downstairs that I always enjoy checking out. The museum itself has 3 floors of exhibits featuring different types of art, glass, photography, architecture, and Native American art. I always plan at least an hour to spend here. Recommendation number 7 is Elvis Honeymoon Hideaway. This mid-century modern home is famous because it's where Elvis and Lisa Marie Presley spent their honeymoon night. While they didn't spend a lot of time here other than that night, it's still a fun connection and a beautiful house to tour. The tours happen twice daily, and they take you all over the house with guides explaining the architecture and the connection to Elvis. It's a lot of fun and a tour I really enjoyed while I was in Palm Springs. Recommendation number 8 is the waterfall in Taquitos Canyon. Taquitos Canyon is a nice short hike basically right in the middle of Palm Springs, which is located on the Agua Caliente land. It does cost to hike here, so know that going in, but if you're looking for a great hike that's close to the city, this is one of the best. The hike takes you back into the canyon and ends at a seasonal waterfall. Last time I was there was no water, but on my first trip, it was a pretty cool waterfall to see out in the middle of the desert. Even when there's no water, the entire hike is around 2 miles round trip, and it provides some beautiful views of the canyon and Palm Springs in the distance. Recommendation number 9 is just to sit by the pool at one of the hotels. No list of Palm Springs is legit if it doesn't recommend time by the pool. Most people come to this city for the restaurant and bar scene and to relax poolside in the desert heat. That's not really my favorite way to travel, but hotels like the Ace and the Saguaro do make it pretty fun. The Saguaro especially is a great place for photography as it has those bright colors that have become so famous in Palm Springs style. Recommendation number 10 is the Palm Springs Windmills. Palm Springs is basically famous for its windmills that dot the landscape as you drive in. There are tours that take you up close to them and give you more information, but I haven't personally done any of those myself. Most of the time I just drive down a few of the roads like Indian Canyon and find places to pull off and photograph these cool windmills. I especially like going there at sunset as you can get some great pictures and you can really see how massive these things truly are. Recommendation number 11 is to visit Joshua Tree National Park. If you have a few days to spend in Palm Springs, then you really need to go out and explore Joshua Tree National Park. It's one of my favorite spots in Southern California, and there's just so much to do here, from hiking and rock climbing to exploring the area's history. You can watch a video of all of my favorite recommendations in the park in the description. 방울뱀이 많아서 조심해야 돼요. Recommendation number 12 is Robo Lights, which is my last recommendation before talking about food. The Robo Lights is a very unique Christmas attraction in Palm Springs and one that people either love or hate. I find myself in the love category as it's a blast to see the millions of lights strung up all over these artistic creations. It's an incredibly popular spot during Christmas time, and there's a ton to see on the property, so you want to plan at least 30 minutes to an hour here. 질문요? 질문 없어요?